할머니, 이거 뭐야? 아이는 양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검은색 비닐봉지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지 입구가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흰 가루가 흘러나와 있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 끝에도 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엄마 방에 있었어. 책상 밑에. 민준이는 여전히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방 책상 밑에서 블록 찾다가 발견했다면서 봉지를 제게 보여주려고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뒤였습니다. 성민이는 아침 일찍 회사로, 며느리 리는 오전 파트타임으로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할머니, 이거 밀가루야? 엄마가 요리하는 거? 저는 급히 봉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아이 손에서 봉지를 가져오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아 끌어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손 씻자, 민준아. 깨끗이 씻어야 해. 수도꼭지를 틀고 비누를 충분히 묻혀 아이 손을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아이는 왜 이렇게 오래 씻냐고 투정을 부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정체 모를 가루가 아이 몸에 해가 될까봐 2번, 3번 헹구고 또 헹궜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시킨 대로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낯선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반쯤 찢어진 지퍼백 여러 개, 그 안에는 흰 가루가 조금씩 남아있었고 외국어가 가득 적힌 작은 수첩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메모지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쳐보니 베트남어로 보이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지만 중간중간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로 된 이름들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득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34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2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뒤에 작은 체구의 여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 수줍은 미소를 띤 그 여자가 바로 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발음도 어색했고 단어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말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 제가 내온 차를 2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제결혼이 쉬운 줄 아냐? 외국 여자랑 살면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다더라. 특히 동남아 여자들은 한국 와서 돈만 벌려고 한다는데 시장에서, 동네 교회에서, 노인정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30 넘어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아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왜 하필 외국 여자인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그날 밤 제 방으로 찾아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한국말 서툴고 문화가 달라도 저한테는 이 사람이 전부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매달리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라 따지는 게 무슨 의미냐, 사람만 좋으면 됐지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리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했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배탈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베트남 요리는 할 줄 몰라도 최대한 느엉맘 같은 베트남 소스를 사다가 곁들여주고 향신료를 덜 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린도 나름대로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말을 배웠고
저한테 한국 요리를 배우겠다고 부엌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던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린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면서 진심으로 고맙다, 수고했다 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린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일 낮에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쿠팡 물류센터에 가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돈 많이 벌어서 민준이 좋은 유치원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며 웃던 며느리가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검은 봉지의 주인이라니. 저는 봉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흰 가루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것. 봉지를 다시 묶어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다시는 만질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성민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베란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이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끄러워서 밖에서 통화하나 보다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린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는 연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그녀의 버릇이었습니다. 제가 슬쩍 다가가 귀를 기울이려 하자 린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린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그래, 민준이 이불 좀 봐주려고. 너 괜찮니? 얼굴이 안 좋네. 아, 네. 괜찮아요. 베트남 친구가 전화해서. 말끝을 흐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끝을 흐리며 자기 방으로 가려는 린을 저는 불렀습니다. 리나, 잠깐만. 네? 왜요, 어머님? 너 이거 좀 볼래? 저는 일어나 높은 선반으로 갔습니다. 발받침을 가져와 올라서서 숨겨뒀던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를 본 순간 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이거 뭐니? 제가 봉지를 들고 다가가자 린이 황급히 달려와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주세요. 뭐가 그리 급해? 이게 뭔지 설명부터 해봐. 저는 봉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제 거예요. 주세요, 어머님. 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민준이가 이걸 들고 왔어. 너희 방에서 찾았다고. 하얀 가루가 묻어 있던데 이게 대체 뭐야? 그건 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며 뭔가 변명거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밀가루예요. 갑자기 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밀가루요. 베트남 요리 만들려고 특별한 약재를 넣은 밀가루예요. 베트남에서 온 거라서. 제가 봉지를 열어 보이려 하자 린이 거의 뛰다시피 해서 봉지를 빼앗았습니다. 린이 횡설수설했습니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보관하는 거고 민준이가 만지면 안 되는 거라서 숨겨뒀어요. 약재를 왜 검은 봉지에 넣어? 그리고 왜 방 구석에 숨겨? 그게 습기 차면 안 되고 빛도 안 좋아서. 린이 봉지를 꽉 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피곤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리나,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제가 다가가자 린이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네. 약재라면서? 죄송해요. 그냥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린이 그 소리를 듣고는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서 있었습니다. 밀가루라고 베트남 전통 약재를 넣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횡설수설하는 말투,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린이 그 봉지를 다른 곳에 숨기고 있겠죠. 더 깊은 곳에, 더 찾기 어려운 곳에.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 봉지 안에 든 건 약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린은 뭔가 큰일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놀이터에 나가 있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칭얼거려서요. 할머니 배 아파요. 집에 가요. 그래, 그래. 우리 민준이 집에 가서 약 먹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 저는 민준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린과 젊은 동남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린이 그것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꽤 가까웠습니다.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서류를 보고 있었고 린도 그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였죠. 제가 들어오자 남자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떡 일어서면서 의자를 뒤로 밀어내는 바람에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모자를 벗었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린도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민준이가 배 아프다고 해서. 이분은 제가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더욱 당황한 듯 린을 쳐다봤다가 저를 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 이분은 제 친구예요. 베트남 친구. 일 때문에 잠깐 들렀어요. 린이 급하게 대답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인지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더 흩어뜨렸습니다. 남자도 황급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야 해요.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류 몇 장을 대충 집어 린에게 건네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거의 뛰다시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다가 거실 문턱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린은 여전히 바닥에 남은 서류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아니, 줍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베트남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 한국 돈 단위인 10,000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공장 일 물어보러 왔어요. 린이 제 손에서 종이를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서류들을 한데 모아 후다닥 접어서 서랍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를 집에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일 때문에 잠깐 들린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작성을 왜 집에서 해? 밖에서 하면 되지. 그게 제가 집에 있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린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까지 낳은 여자가 집에 남자 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남편 없을 때는 더더욱. 제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성민이 체면은 생각 안 해. 민준이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배를 살살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린이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걸까? 아니면 테이블 밑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린이 민준이를 목욕시키러 들어간 사이 저는 성민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 잠깐 들어와 봐.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성민이가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데 내 아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니, 들어봐. 밤마다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낯선 남자들이 집에 드나들고 민준이도 봤대. 밤에만 오는 아저씨들이 있다고. 성민이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 지칠 만도 했습니다. 엄마, 리니가 타지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건 알아. 하지만 고향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아니? 직접 만나본 적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몇 명은 만나봤어요. 리니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성실해 보였어요. 리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주말마다 물류센터 가서 밤새 일하고 그 돈으로 민준이 학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어요. 그래, 그건 아는데. 제가 혼자 번 월급으론 빠듯해요. 리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이해해. 하지만 성민아, 혹시라도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목욕 다 했어요. 성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리니도 힘들어요. 고향도 그립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제가 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맨날 야근에 회식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방문을 나서려다 성민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리니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린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리나, 내일 물류센터 가니? 네, 어머님. 내일도 야간이에요.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야 해요. 린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운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창문으로 린과 민준이가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린과 성민이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린의 화장품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대충 쎄어봐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다른 봉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5개의 봉투에 각각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알바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설령 모았다 해도 왜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걸까요? 서랍 깊은 곳을 더 뒤지니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날짜와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랍 한쪽에서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수원 1캠프 야간 근무표였습니다. 린이 늘 물류센터에서 야간 알바를 뛴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린이 정말로 물류센터에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지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린이 또 야간 알바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도 물류센터 가요.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린은 평소처럼 검은색 레깅스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편한 복장이라고 늘 그렇게 입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화장이 평소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만일을 위해 현금 5만 원. 검은색 카디건을 걸쳐 입고 모자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린이 나간 지 5분 후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성민이는 야근이라 11시나 되어야 들어올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양반, 수원 1캠프 아시죠? 물류센터요. 아, 네? 거기 가시는군요. 이 시간에 일하러 가시나 봐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할머니가 밤에 물류센터를 간다니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며느리가 일하는데 깜빡 잊고 간 게 있어서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캄캄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0 먹어 남을 미행한다는 게.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린이 탄 차가 앞서가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봉고차였는데 며느리가 늘 타고 다니는 직장 동료 차였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회색 봉고차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적당한 거리 두고 따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 아저씨가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구나 싶었는지 묻지 않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혹시 정말로 일하러 가는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원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았습니다. 물류센터가 있는 방향이었죠. 잠시 안심이 되려던 순간. 그런데 봉고차가 물류센터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물류센터 건물이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야간 근무자들의 차가 가득했고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이 탄 차는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사 아저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봉고차는 물류센터를 지나 수원 시내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쪽이었습니다. 봉고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골목 안쪽 건물들 사이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여자 서너 명이 내렸는데 그중 하나가 린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건물 앞에는 네온 사인이 어슴푸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베트남 나이트 클럽.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에서 본 사진 뒤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몇 명의 동남아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린 일행이 다가가자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린은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오는 곳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택시 안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내리실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잠금 해제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건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판도 주소도 주변 건물들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아, 네. 신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경찰에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가족을 신고한다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수원 시내 쪽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핸드폰을 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수원이시군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 며느리가 이상한 곳에 들어갔어요. 이상한 곳이라고 하시면 나이트 클럽이라는 외국인 클럽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도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며느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것만으로는 신고 사유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급해졌습니다. 경찰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어요. 하얀 가루요. 검은 봉지에 들어있었는데 손주가 그걸 만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클럽에서 똑같은 검은 봉지를 가진 걸 봤어요. 하얀 가루라고 하셨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시큼한 냄새가 나고 코가 얼얼해지는.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클럽 위치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와 클럽 주소를 불렀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면서 건물 번지수까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며느님이 지금 그 클럽에 계신가요? 네, 아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를 신고한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반. 경찰이 클럽에 도착하려면 20분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쯤 리는 클럽 안에서 일하고 있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검은 봉지들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것을. 갑자기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고 있는데 집에는 5살짜리 손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야근 중이고 리는 지금 경찰에 잡혀갈 것이고 만약 민준이가 깨어나서 할머니를 찾으면 무서워서 울면 기사님, 죄송한데 집으로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손주가 혼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며느리를 신고하다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경찰이 이미 출동했을 텐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제 마음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손주 걱정이 되어서. 혼자 두고 나오신 거예요. 몇 살인데요? 5살이에요. 그럼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 아저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자다가 악몽을 꾸면 어쩌지, 할머니를 찾으며 울면 어쩌지, 혼자 무서워하면 어쩌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쯤 클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린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며느리가 미워서 신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민준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지. 다 왔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발로 차낸 채 팔다리를 벌리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아이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민준이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1시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수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입니다. 조금 전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남자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급습했습니다. 신고자님 제보 덕분에 거래 관련자 수십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수십 명이나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신고한 건데 수십 명이라니. 네, 정확히는 37명입니다. 클럽 안에 있던 판매책들과 구매자들 그리고 건물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급책들까지 일망타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7명, 그렇게 큰 조직이었다니. 할머니 제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몇 달째 내사하던 조직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는? 네, 며느님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은 봉지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고 현금 다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뭔가요? 며느님이 평소에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합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본 그 현금 뭉치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있어요. 서랍에, 봉투에 넣어서.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 원. 아니, 6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머님, 아드님께도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댁으로 증거물 수거차 방문하겠습니다. 그 봉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네, 그러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밤 풍경. 어머님,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증거물 수거하러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통화했던 마약수사팀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형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제가 선반에서 검은 봉지를 내려오려 하자 형사가 말렸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갑 끼고요. 형사는 비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내렸습니다.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으며 라벨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방도 확인해도 될까요? 형사들이 안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서랍을 열었을 때 현금 뭉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도요. 베트남어로 적힌 그 장부까지 증거물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으시겠어요? 어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야 해서요. 거실에 앉자 여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럽에서 체포된 사람이 37명입니다. 며느님 포함해서요. 며느님은 그 중에서도 주요 유통책으로 보입니다. 유통책이요? 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중간 공급책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온 물건을 받아서 각 클럽에 배분하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런데 어머님, 며느님이 어제 경찰서에서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자기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픈 곳도 없는데. 수술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형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며느님이 베트남 친정에 매달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더라고요. 통장 기록을 보니 매달 500만 원씩. 500만 원이요? 네,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베트남 가족들이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초췌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남편분이시군요. 잠시 같이 이야기 좀 할까요? 형사가 성민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계속 성민이를 관찰하는 게 보였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성민 씨, 맞으시죠? 린 씨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반 됐습니다. 부인이 뭐 하는 분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신문하듯 물어보는 말투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야간 알바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것만 알고 계셨어요? 형사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성민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인이 매달 집에 가져오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부부 사이의 수입을 모른다.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리니가 따로 관리한다고 해서 생활비는 제가 주로 내고 리니 번 돈은 리니가 알아서. 그래서 얼마나 버는지 전혀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린의 통장 내역인 것 같았습니다. 부인 통장에 매달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물류센터 알바로 이 정도 번다고 생각하셨어요? 성민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700만 원이나요? 몰랐다고요? 정말? 형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부인이 약 판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성민이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끔 보너스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씩 생활비 보태주는 정도였고. 부인이 밤마다 어디 가는지도 몰랐다고요? 집에 수상한 사람들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리니 친구들이 가끔 왔는데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그 친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해 봤어요. 아니요. 리니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민 씨, 지금 거짓말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정말이에요. 맹세코 몰랐어요. 제가 바보같이 믿었던 거예요. 리니 말만 믿고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진실을 마주하기 무서워서. 형사가 성민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지 판단하려는 듯했습니다. 혹시 부인 베트남 친정에 송금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가족 도와줘야 한다고. 한 달에 얼마나 보냈는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많이 보낸다고만 생각했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송금했더군요. 1년 넘게. 그렇게 많이요? 성민이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저 리니 고생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제가 무능해서 고생시킨다고 미안했어요. 남편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350만 원 정도요. 그 돈으로 생활이 빠듯했겠네요. 네, 조금은요. 그래서 리니가 일한다고 했을 때 고마웠어요. 같이 벌어서 민준이 잘 키우자고. 형사가 펜으로 테이블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형사가 잠시 성민이를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휴대폰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다 확인해야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성민이가 순순히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부인한테서 돈 받은 적 있습니까? 가끔 생활비 보태준다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그때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며느님이 추가 진술을 했답니다. 자백을 하겠다고. 자백이요? 네, 공범들 이름과 조직 구조, 그리고 거래 루트까지 다 털어놓겠다고 합니다. 형사가 성민이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이름은 한 번도 언급 안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정말 몰랐다고, 자기가 다 속였다고.
성민이가 흐느꼈습니다. 리니, 대신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이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민준이라고 하던데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성민 씨는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수사 중이니까 잠시만.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 성민이는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착한 애예요. 그런 거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는. 우리 아들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민이는 그저 아내를 믿었을 뿐이에요. 너무 착해서, 너무 순진해서 속은 거라고요.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도 모범 사원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아내한테 속았을 뿐이지 공범이 아니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곰 인형을 끌어안고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왜 시끄러워? 할머니 왜 소리 질러?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도 성민이도 저도 모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성민이가 급히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깼구나. 미안해. 시끄러웠지? 박성민 씨, 내일 다시 경찰서로 와주세요. 중부경찰서 마약수사대. 건물 입구에서 성민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젊은 남자 형사였습니다. 성민 씨 맞으시죠? 전화 드렸던 김 형사입니다. 네, 리니는, 제 아내는 어디 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경찰서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실내에는 수갑을 찬 외국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유치장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회색 벽면을 따라 걷는 동안 성민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창 너머로 린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성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성민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유치장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들어줘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들이 계속 돈 보내라고 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했으니 부자일 거라고. 왜 이것밖에 못 보내냐고. 엄마가 아프다. 아빠가 빚졌다. 동생이 대학 가야 한다. 매일 전화해서 울고불고. 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 제안했어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엄마가 쓰러졌다.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하려고. 우리 애는? 민준이는 생각 안 했어? 내 아들이야. 린이 사진을 보고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하얀 가루를 손에 묻히고 할머니한테 갔다고. 만약 그게 입에 들어갔으면? 만약 민준이가. 성민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죄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성민이와의 이혼도 판결과 동시에 성립됐습니다. 민준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성민이에게 왔고요.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레고로 집을 만든다며 열심히 조립하고 있었죠. 노란 지붕, 빨간 벽, 파란 문. 아이가 만드는 집은 알록달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가 완성된 레고 집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잘 만들었네.
민준이 솜씨가 좋구나. 여기는 할머니 방, 여기는 아빠 방, 여기는 내 방이에요.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은? 엄마 방이에요.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엄마 일 끝나고 오면 여기서 잘 거예요. 민준이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엄마 언제 와? 하고 묻는 것도 여전했고 가끔 엄마가 좋아하던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수백 번은 들은 질문.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으며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좀 더 있으면 올 거야. 얼마나 더? 조금 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가 퇴근한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정시 퇴근을 합니다. 야근도 회식도 다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아빠다. 저녁을 먹고 성민이가 민준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수원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린이 일했던 클럽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다 폐쇄됐다고 들었습니다. 린의 친정아버지는 도박 빚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사치품을 샀고 남동생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린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집 잘 갔으면서 왜 이것밖에 못 보내냐? 내가 우리 가족을 버릴 거냐? 효도도 모르는 년, 린이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들을 경찰이 보여줬을 때 저도 모르게 린이 불쌍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판매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거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우리 하준이가. 박 씨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천천히 일어서는데 하준이는 이미 봉지를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방에. 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건 화려한 금박 포장의 약통들이었습니다. 불로한 백세보, 천년삼 진액, 이름부터 요란한 것들이 거실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약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에 비해 흔들어 보니 내용물은 별로 들어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준이 사탕이에요? 아니야, 하준아. 이건 약인 것 같은데. 박 씨가 다른 약통들을 살펴보려던 순간 봉지 안쪽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전단지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생 자식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온갖 미사여구가 빼곡했습니다. 효도, 건강, 장수, 행복. 하지만 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단지 뒷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김정순 72세 구매력 있음. 남편 사별 3년차. 자녀 서울 거주 왕래 저금. 목표 금액 500만 원.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준이가 할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하준아, 이거 다시 봉지에 넣어놓자. 그리고 우리 블록 놀이할까? 네. 할머니, 나 오늘 큰 성 만들 거예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들과 종이들을 다시 봉지에 담았습니다. 하준이가 블록을 가지러 간 사이 그녀는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숨기듯 넣어두고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강식이가 설마 이런 일을? 사위 강식은 늘 사업한다 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혜경이도 건강식품 관련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위가 돈을 잘 벌어오니 딸이 편하게 사는구나 싶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실로 돌아온 박 씨는 하준이와 블록을 쌓으며 평온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딸 혜경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준이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지. 모임은 잘 다녀왔니? 혜경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친구들이 자꾸 뭐 먹으러 가자, 쇼핑 가자 해서. 박 씨는 딸의 손목에 채워진 새 시계를 보았습니다. 혜경아, 강식이는 요즘 어떻니? 사업은 잘 되고. 네, 잘 되죠. 요즘 더 바빠졌어요. 거의 매일 출장이에요. 출장은 어디로 가는데? 혜경이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그냥 사위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건강 챙기라고 하려고. 걱정 마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저녁 7시쯤 강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 자고 가신다고요? 왔니?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배고파 죽겠네요. 강식이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박 씨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노인들을 속이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박 씨는 강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준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 혜경이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혜경이 남편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말에 박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라는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빠, 나 내일 유치원에서 아빠 자랑할 거예요. 하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자랑할 건데?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라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박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떴다방이라고 쳤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짜 약팔아 수시 벅챙긴 일당 검거. 외로운 노인들 노린 악질 사기단. 기사들을 읽을수록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법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건강 불안을 자극하며 가족처럼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뜯어낸다는. 그때 방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혜경이었습니다. 엄마, 자요? 아직 안 잤어.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때 표정이 이상하던데. 박 씨는 딸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혜경아, 넌 강식이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알아? 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그런 걸 물어요? 아까도 물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사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건강식품 판매한다니까요? 영업이요. 영업. 그게 뭐가 문제예요? 혜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건강식품을 누구한테 파는데?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겠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니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늦게 다니는 것 같아서. 에이, 별일도 아닌 걸로. 저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혜경이 나간 후 박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니? 정희야. 이 시간에 미안. 혹시 너희 동네에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 온 적 있니? 이상한 약? 무슨 약? 그게 노인들한테 건강식품이라면서 비싸게 파는. 전화 너머로 최 여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큰일 났어. 박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최 여사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그 약 먹고 나서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하셔.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너무 높대. 약물 중독 증상이라고. 최 여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박 씨는 어제 수집한 증거들이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팔순의 최 여사 어머니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시장을 다니시던 분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숙이에요. 어떠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영숙이 왔구나. 내가 큰일 났어. 그 약이 문제였나 봐. 박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 판 사람들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강 선생이라는 젊은이 정말 착했는데 매주 와서 안마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내 생일날 케이크도 사왔어. 우리 아들도 안 챙기는데. 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짜리 하나만 샀어. 그런데 자꾸 와서 어머니 건강 걱정된다고.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챙겨드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둘 더 사게 됐지. 얼마나 사신 거예요? 3천만 원. 내 전 재산이야.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 적금 다 깨서. 최 여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미안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 자식들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라고. 어머니 건강은 어머니가 챙겨야 한다고. 자식들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박 씨는 강식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킨 다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래서 더 믿었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약에 각성제 비슷한 게 들어있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박 씨와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 같은 노인네들한테 그냥 약 팔고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더 사기를 쳤다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단골처럼 계속 연락을 해왔어.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좋은 사은품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처음엔 그냥 건강식품 파는 줄 알았지. 근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건강식품 얘기 대신 땅 얘기를 꺼내더라. 시골 땅이 있는데 몇 년 안에 개발이 될 거라면서 지금 사두면 몇 배로 불어난다고. 또 어떤 애는 전원주택 단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노후에 사시기 딱 좋다. 계약금만 넣으시면 된다고 귀가 솔깃하게 말하는 거야.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미 다 약에 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맞춤으로 투자 도와드릴 수 있다 하면서 결국 통장까지 내밀게 됐어. 그게 내 마지막이었지. 박 씨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아예 끊겼어. 전화도 문자도. 떴다방 같은 데 가봤더니 이미 밤새 싹 치워버리고 없더라. 천막이랑 의자며 그 많던 사람들 전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동네에서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하나둘씩 데려다가 똑같이 당하게 만든 거야. 다들 가족처럼 챙겨준다는 말에 마음을 연 건데 결국 가진 걸 다 털리고 이제는 서로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어. 박 씨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젊은 사기꾼들은 그 돈으로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원래 다 장사란 게 그렇다. 투자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는 거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외로워서.
누군가 날 챙겨준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입니다. 최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간 수치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박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맞으세요? 화면 속 강식을 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강 선생. 할머니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힘들겠지만 꼭 그 사람들 벌 받게 해줘.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돼. 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노인들이 속는 건 단순히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박 씨는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 만난 최 여사 어머님과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 씨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식의 검은 제네시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검은 제네시스 보이시죠? 따라가 주세요. 네? 따라가라고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사위차예요. 강식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렸을까. 낡은 4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랑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것이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박 씨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강식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트렁크에서 커다란 가방 2개를 꺼내 들고 가는 모습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건물 밖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인 동반시 특별 사은품 증정. 이라는 문구가 빨간색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쌀 10kg, 휴지 한 박스, 고급 행주 세트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방금 받은 사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쌀까지 받았네. 이거 진짜 좋은 쌀이야. 한 할머니가 묵직한 쌀 봉지를 들어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휴지랑 세제 받았어. 우리 집에 마침 떨어졌는데 잘 됐다. 김 씨는 뭐 받았어? 나는 행주 세트. 이거 백화점에서 팔면 3만 원은 하는 거래.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횡재라도 한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중년 남자가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색 전단지가 한 뭉치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불러 세우더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특별히 무료 건강강좌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짜? 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네, 완전 무료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교수님 모셔서 특강도 하고요. 무료 건강검진도 해드려요. 남자는 능숙하게 쿠폰을 꺼내 할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선물도 드려요. 혈압약 한 달치 무료입니다. 정말 공짜야. 그럼요. 어르신들 건강 지켜드리려고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할아버지가 쿠폰을 받아들자 남자는 재빨리 다른 노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무료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지금 가시면 쌀도 드려요.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면 선물 2배로 드려요. 혼자 오기 뭐 하시면 옆집 할머니랑 같이 오세요. 길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3시부터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추첨 통해 전기 매트도 드리고 안마기도 드립니다. 꽝은 없어요.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에는 작은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쌀 포대와 휴지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건을 내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네. 아침부터 10명은 들어온 것 같아. 쌀 때문이야. 쌀 준다고 하면 다들 오거든. 원가 얼마야? 이 쌀. 3,000원짜리 묵은 쌀이야. 포장만 바꾼 거지. 그걸로 1,000만 원짜리 약 팔면 남는 장사지 뭐.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택시를 타고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전날 확인했던 건물 뒤편의 비상구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겉보기엔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작은 극장처럼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100여 개가 넘는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미리 공구상가에서 준비해온 몰래카메라 2대를 꺼내 행사장 구석과 안쪽 사무실에 은밀히 설치했습니다. 작동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메라를 회수해서 컴퓨터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릎은? 젊은 직원들이 노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노인들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걸까? 10시 30분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강식이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의 모습은 집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제품을 드시고 기적을 경험하신 김순자 어머님이십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까 들어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던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 때문에 계단도 못 올랐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강식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가며 양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식은 약통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뭡니까? 암 아닙니다. 암은 치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끝입니다.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식은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을 드시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가 예방된다고 했습니다. 강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 최초예요. 미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못 만들었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20년 연구 끝에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예방돼요?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강식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차트들이 빼곡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약을 6개월 복용한 어르신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 예방률입니다. 와,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이 다시 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효능이면 얼마쯤 할 것 같으십니까? 병원에서 치매 검사 한 번 하는데도 50만 원입니다. 치매 치료비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께만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만 특별 가격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의 빨간 줄이 그어지고 그 밑에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50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어르신들을 위해 더 깎아달라고. 그가 정말로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따는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단 선착순 20명? 객석이 들썩였습니다. 강식이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명만입니다. 21번째 분은 죄송하지만 정가로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대형 스크린에 2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 구매? 19, 두 분, 18, 와, 벌써 5분, 15. 노인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살게요. 나도 2개 가능해요? 3개 살 수 있나요? 자식들 줘야 해서. 강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한 분당 한 개씩만 가능합니다. 워낙 귀한 약이라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강식의 말솜씨는 마치 최면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스크린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음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 원가가 28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팔면 저희는 2만 원 남는 거예요. 그 2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이 건물 임대료 내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나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2개. 저도요. 1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망설이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20분 마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구매 못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가입니다만. 구매하지 못한 노인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 댁에 찾아뵙겠습니다. 약 드시는 거 확인도 하고 효과도 체크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식들도 안 오는데.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자식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식보다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강식의 마지막 멘트의 객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명의 구매자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약통을 받아들었고 직원들은 그들의 정보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저 노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약통을 품에 꼭 안고 가는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30분쯤 지나자 직원들이 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 몰래 카메라에 도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무대에 올랐던 환자 할머니와 제일 앞에 앉아서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유도했던 남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빡셨네. 그래도 오늘 대박이었잖아요. 20개 완판. 중년 남자가 넥타이를 풀며 웃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 눈물 연기 죽이더라. 진짜 같았어. 연극 배우 출신이 괜히 있겠습니까? 극단에서 10년 굴렀는데. 강식이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자 10,000원짜리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강식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앞에는 50만 원, 박 선생 앞에는 70만 원을 놓았습니다. 사장님, 지난번보다 더 주시네요? 김 여사가 돈을 세며 물었습니다. 오늘 연기가 특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 유지해 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장님, 다음 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박 선생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는 더 크게 갑니다. 관광버스로 어르신들 모셔올 거예요. 한 100명 정도? 강식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음 주 타깃 명단입니다. 김영자, 78세, 남편 장년 사별, 재산이 꽤 있어요. 땅 팔아서 현금 보유, 최소 5천은 있을 겁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이 할머니는 VIP로 관리할 겁니다. 김 여사가 직접 친구가 되어주세요. 매일 찾아가서 말동무해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 사장님, 그런데 요즘 경찰에서 단속 나온다던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물건 파는 겁니다. 약사법 위반도 아니고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과대 광고, 그건 어디나 하는 거고. 강식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절대 치료나 완치 같은 단어 쓰지 마세요.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선 가능성 이런 애매한 표현만 쓰세요. 아, 그리고 새로운 상품 나왔어요. 강식이 금색 포장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황제의 비약, 가격은 300만 원. 300만 원이요? 그걸 누가 사요? 살 사람은 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해요. 이게 그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박 선생이 약통을 들어 흔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비타민에 한약재 좀 섞은 거예요. 원가 10,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를 300만 원에? 포장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황금색 포장. 그리고 이 이름, 황제의 비약.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강식이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중국 황실 비밀 처방, 천년 전통, 희귀 약재.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기 아닌가요? 그건? 사기가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코카콜라도 원가 100원인데 1,500원에 팔잖아요. 명품 가방도 원가는 1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고. 다 마찬가지예요. 강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까지 모이세요. 리허설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모든 영상을 확인한 박 씨는 한동안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혹은 나처럼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속아왔던 걸까? 만약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결심 끝에 다음 날 저녁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혜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돼요? 혜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아, 내 남편. 강식이가 하는 일 알아? 알죠. 건강식품 판매요. 왜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 혜경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우리 집 일에 왜 자꾸 참견하세요? 참견이 아니야.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떴다방이야. 노인들 속여서 돈 빼앗는?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혜경아, 내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니? 혜경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가 당황했습니다. 원룸에서 월세 걱정하며 살았잖아요. 하준이 낳고도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천기저귀 빨아쓰고. 혜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식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하준이 좋은 유치원. 엄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도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어떻게 번 돈이든 상관없어요. 혜경아, 그래도 남의 피해 위에 세운 행복은. 남의 피해요. 엄마, 그 사람들이 강제로 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속아서 산 거야. 내 남편이 가짜 환자까지 동원해서. 가짜든 진짜든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봐. 최 여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어. 간이 망가져서. 저 할아버지는 전세금까지 빼서 약 샀대. 이게 정당해? 혜경은 사진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조심했어야죠. 왜 그렇게 큰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외로워서야. 내 남편 같은 사람들이 가족인 척 접근하니까. 훔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 파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원가 10,000원짜리 화장품을 10만 원에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맞다. 백화점은 건물이 화려하고 직원이 정장 입었으니까 고급이고 우리는 작은 회관에서 하니까 사기꾼이에요?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박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혜경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이잖아요. 자식들이 잘 챙겼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안 속았겠죠. 혜경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희를 걱정해서야. 이런 일은 언젠가 탈이 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잘 살게요. 그리고 혜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준이도 이제 안 맡길 거예요. 박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하준이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녹음 파일, 강식이 회관에서 연설하는 영상, 가짜 환자들과 돈을 나누는 장면,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적힌 서류들.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USB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사기. 조직적인 노인 대상 사기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형사님 모셔올게요. 곧 중년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준호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경제팀 김준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간 박 씨는 USB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동영상, 녹음, 서류. 제가 직접 모은 거예요. 김 형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던 조직이네요. 정말요? 네,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은 결정적이네요. 김 형사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찍으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사실 이 조직의 간부가 제 사위입니다. 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를 직접 신고하시는 겁니까? 네, 제 딸이 날 원망하겠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나중에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거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협박이나 위협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김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김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박 씨는 허탈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속보가 떴습니다. 떴다방 조직 일당 검거, 주범 강모 씨 등 12명 체포. 화면에 수갑 찬 사람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강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합법적인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강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노인들을 속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인 게 아니라 희망을 판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약이 아니라 관심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2,000명, 피해 금액 60억 원. 조직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강식은 단순 판매원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독거노인이었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박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강식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았고 가짜 환자를 동원해 효능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경제력과 가족관계까지 파악해 취약한 노인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쏘가서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하나하나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강식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단지 마케팅을 잘했을 뿐입니다. 피고인, 가짜 환자를 동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다만 여러 번 무대에 서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그건 제품 때문이 아니라 원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 제품이 없었다면 더 일찍 아프셨을 겁니다. 강식의 궤변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들이 진짜 원한 건 약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심을 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안부 물어주고 같이 밥 먹어줄 때 좋지 않으셨습니까?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식의 말이 아프게도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대가가 좀 비쌌을 뿐입니다. 그게 제 죄입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강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박 씨는 법정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식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식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법원 밖에는 혜경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부은 눈. 박 씨가 다가가려 하자 혜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경아. 오지 마세요. 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준이는 어떻게?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혜경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이해요?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혜경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만족하세요? 정의를 실현했으니 기분 좋으세요? 혜경은 그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혜경도 하준이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1년 후,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혜경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얼굴도 못 본 지 그만큼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혜경이에요. 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혜경아, 무슨 일이니?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혜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어요?
2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경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려했던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잘 못 지냈어요. 혜경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이 재판 끝나고 민사소송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집도 차도 다 압류당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살아요. 하준이랑 둘이. 박 씨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경이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엄마 원망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럼 왜?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혜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는 멀리 가셨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가 그러더래요. 하준이 아빠가 감옥 갔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준이가 많이 힘들었겠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야 하나? 박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를.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마트 계산원이요. 월급 150만 원. 하준이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해요. 혜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깨끗한 돈이라서 그런가. 처음으로 떳떳하게 번 돈이라서 그런가. 박 씨는 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제 마트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데 1,000원짜리 몇 장 꺼내서 계산하시는데 혜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렸다고. 건강식품 사기. 그래서 지금은 1,000원도 아껴 써야 한대요. 그때 생각났어요. 우리가 강식 씨가 했던 일이 그 할머니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뺏은 거구나.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더러운 돈인지, 누군가의 눈물이고 고통인지. 박 씨는 이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혜경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혜경이 만났다며? 응, 많이 힘들어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 시간이 약이야.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참, 우리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노인 대상 사기 단속을 강화했대. 피해자도 많이 줄었고. 다행이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경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하준이 데리고 갈게요.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그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박 씨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봄은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가족처럼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전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